비밀스러운 일을 맡겼더니 헌트레스 양한테 곧장 달려가서 전부 다 풀어버려? 먹혔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 있던 모두가 나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난 여전히 자네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네. 불만이 있으면 그 여자한테 가서 따져요. 그런데 말로 씨, 혼자 탐정 노릇하기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시네. 사립탐정 필립 말로의 지난 이야기 간단히 요약 먼저 할게요. 필립 말로는 부유한 노신사 지터의 의뢰를 받아서 그의 양아들에게 접근하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해리엇 헌트리스 양을 떼어달라는 단순한 사건을 맡지만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살해 현장을 발견하며 의문의 살인극에 휘말리게 됩니다. 양아들에게 주먹으로 맞아 기절하고 귀귀한 총잡이에게 이 일에서 손 떼라는 협박을 받고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다시 습격해온 총잡이 한 명을 의뢰인의 운전기사가 사살하는 사건까지. 이 일로 인해 말로는 아파트에 들이닥친 형사들로부터 사건의 날카로운 추궁을 받으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특유의 배짱으로 경찰을 돌려보낸 말로는 제대로 뒤엉킨 사건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녀 해리엇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말로가 발견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듣기 전에 이 멋진 작품을 쓴 작가가 누구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소설 해상도 높이기 위해서 그의 독특한 이력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레이몬드 챈들러는 석유회사 임원으로 일하다가 45세에 처음으로 펜을 들었대요. 엄청나게 늦깎이 작가였지만 그의 추리소설 문법은 소설계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켰죠. 당시 주류였던 밀실트릭과 명탐정의 화려한 추리 대신 비정한 도시와 법보다는 주먹과 돈이 앞서는 양육강식의 세계를 들춰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인물이 바로 사립탐정 필립 말로인 거죠. 챈들러는 사건 해결보다 분위기와 묘사에 집중한 작가였는데 그만의 기발하고 냉소적인 비유가 압권입니다. 수많은 문장이 있지만 예를 들면 그는 셰익스피어의 초판본만큼이나 깔끔하고 정중했다 거나 비정한 거리를 한 남자가 걸어가야 한다. 그 자신은 비정하지 않고 때묻지도 않았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남자가 이런 문장? 이처럼 탐정소설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찬사를 받는 그의 문체는 흔히 챈들러 스타일이라는 의미의 챈들러 레스크라고 불리기도 해요. 마치 로마 건축 양식을 뜻하는 로마네스크처럼요.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작가들이 그를 열렬히 추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탐정 필립 말로의 골칫거리 사건으로 먹고 산다. 마지막 3편을 들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정성껏 만든 이 작품은 전자책으로도 따끈하게 출간되었으니 텍스트로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골칫거리 사건으로 먹고 산다. 이 책 들어봤니? 로비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데스크로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여전히 파란 카펫이 내 발목을 간지럽혔다. 전과 똑같이 창백한 인상의 점원이 트위드 옷을 입은 말상인 여자 2명에게 열쇠를 건네고 있었다. 점원은 나를 보자 다시 왼발에 무게 중심을 실었고 데스크 끝에 있는 문이 벌컥 열리더니 뚱뚱하고 능글맞아 보이는 호킨스가 튀어나왔다. 입에는 여전히 담배꽁초를 물고서 말이다. 그는 서둘러 나오더니 이번에는 아주 친절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 팔을 붙잡았다.
이게 누구야? 딱 보고 싶던 친구로군. 그가 껄껄 웃었다. 잠깐 위로 좀 올라가자고. 무슨 일이에요? 일이라니. 그의 미소가 2인용 차고 문만큼이나 넓어졌다. 아무 일도 없어. 자, 이쪽으로 오라고. 그는 나를 엘리베이터로 밀어넣더니 살집 좋은 유쾌한 목소리로 8층이라고 외쳤다. 우리는 위로 둥실 떠올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복도를 따라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호킨스의 손은 단단했고 팔의 어느 지점을 붙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흥미가 생겨 그가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가 헌트리스 양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육중한 종소리가 울렸고 이내 문이 열렸다. 내 눈앞에 나타난 건 더비 모자를 쓰고 디너 코트를 걸친 무표정한 사내였다. 그는 코트 옆 주머니에 오른손을 찔러 넣고 있었다. 모자 아래로는 흉터투성이 눈썹이 보였고 그 눈썹 아래 박힌 두 눈은 가스통 뚜껑만큼이나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겨우 움직이며 말했다. 뭐야? 보스께 손님이 오셨다. 호킨스가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무슨 손님? 나도 끼워줘요. 내가 대꾸했다. 하지만 무슨 사달이 나든 내 책임은 아닙니다. 사과나 하나 줘봐요. 어? 코트를 입은 녀석의 눈썹이 사방으로 꿈틀거리더니 덕이 툭 튀어나왔다. 내 앞에서 농담 따먹기 하다가 피 보지 마라. 자자, 이보게들. 호킨스가 중재에 나섰다. 더비 모자를 쓴 사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무슨 일이야, 비프? 이 친구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중이거든요. 내가 말했다. 잘 들어, 이 얼간아. 자자, 이보게들. 호킨스가 아까처럼 되풀이했다.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비프가 어깨너머로 목소리를 던지며 말했는데 마치 밧줄 한 뭉치를 뒤로 던지는 듯한 말투였다. 호텔 보안원이 웬 녀석을 데려왔는데 손님이라고 합니다. 그 손님 안으로 모셔라, 비프. 그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30파운드짜리 대형 망치와 정을 들고 달려들어야 겨우 흠집이라도 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느낌이었다. 들어가. 비프가 말하며 한쪽으로 비켜섰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앞장서고 호킨스가 뒤따랐으며 비프는 마치 문이 회전하듯 우리 등 뒤를 차단하며 들어왔다. 셋이 어찌나 다닥다닥 붙어서 움직였는지 마치 3단 샌드위치 같았을 것이다. 방 안에 헌트리스 양은 없었다. 벽난로의 장작은 거의 사그라들어 연기만 겨우 내뿜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샌드우드 냄새가 감돌았고 그 사이로 담배 연기가 뒤섞여 있었다. 한 남자가 소파 끝에 서 있었다. 깃을 높이 세운 파란색 카멜 헤어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검은색 스냅 브림 모자를 쓰고 있었다. 코트 밖으로는 스카프가 헐겁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입에 문 담배에서는 연기가 힘없이 흘러나왔다. 키가 크고 흑발에 세련됐으며 위험해 보이는 사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킨스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에스텔 씨, 아까 말씀드린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뚱보가 제잘거렸다. 오늘 낮에 찾아와서는 당신이 보냈다고 하더군요. 제가 잠깐 깜빡 속았습니다. 비프, 이 친구한테 $10 줘. 더비 모자가 어딘가에서 왼손을 쑥 내밀더니 지폐 한 장을 꺼내 호킨스에게 밀어넣었다. 호킨스는 멋쩍은 듯 얼굴을 붉히면서도 잽싸게 돈을 챙겼다. 이러실 필요까진 없는데 말입니다, 에스텔 씨.
그래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꺼져. 에? 호킨스가 깜짝 놀란 듯 쳐다봤다. 뭐 들었어? 비프가 험악하게 쏘아붙였다. 엉덩이부터 문 밖으로 차여 나가고 싶어? 호킨스가 허리를 폈다. 나는 입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자네들도 내 입장을 알지 않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고. 그래, 꺼져. 에스텔이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호킨스는 돌아서서 재빨리 나갔다. 그의 뒤로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비프가 문을 돌아보더니 내 뒤로 다가왔다. 비프, 연장이 있는지 확인해봐. 더비 모자가 내 몸에 연장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는 내 루거 권총을 가져가더니 내게서 멀어졌다. 에스텔은 루거를 무심하게 쓱 훑어보고는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관심한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이름이 필립 말로라고? 사립탐정이군. 그래서? 내가 말했다. 누군가의 얼굴이 바닥에 처박혀 곤죽이 되게 생겼군. 비프가 차갑게 읊조렸다. 아, 그런 개소리는 보일러실에 나가서 하시지. 내가 대꾸했다. 오늘 저녁엔 거친 놈들만 꼬여서 아주 지긋지긋하거든. 그래서라고 내가 물었고 내 대답도 그게 끝이야. 마트 에스텔은 약간 즐겁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봐, 진정하라고. 나도 내 친구들을 돌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는 알 테고. 좋아. 자네가 헌트리스 양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자네도 모르는 자네에 대한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좋아? 내가 말했다. 저 돼지 같은 호킨스는 오늘 오후에 내가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여기 들여보내주는 대가로 $10를 뜯어냈고 방금은 나를 엿먹이는 대가로 네 철부지에게서도 $10를 챙겼지. 내 총 돌려주고 내 일이 왜 당신 상관인지나 말해보시지. 상관 있고 말고. 우선 해리엇은 집에 없어. 일이 좀 생겨서 여기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가봐야겠군. 클럽으로 출근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번엔 뭘 하려고 온 거지? 제탄의 아들을 찾고 있어. 오늘 밤 누군가 그 친구 차에 총질을 해댔거든? 그래서 누군가 뒤를 봐줘야 할 상황이라서 말이야. 내가 그딴 장난질이나 하는 놈으로 보이나? 에스텔이 차갑게 물었다. 나는 수납장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스카치 한 병을 찾아냈다. 캡을 돌렸다고 간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잔을 들어 술을 따랐다. 맛을 보았다. 맛은 괜찮았다. 얼음을 찾아 주위를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얼음통 안에서 진작에 다 녹아버린 모양이었다. 내가 질문했잖아. 에스텔이 엄숙하게 말했다. 들었어. 생각 중이야. 대답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일은 벌어졌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어린 지터 대신 내가 그 차에 타고 있었다고. 지터 노인이 상의할 일이 있다고 나를 집으로 불렀거든. 무슨 상의? 나는 굳이 놀란 척하지 않았다. 그 녀석이 당신한테 진 빚만 $50,000라면서? 그 친구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당신도 손해 아닌가? 내 생각은 좀 달라. 그를 죽여서 돈을 날릴 정도로 바보는 아니거든. 지터 노인이 대신 갚아줄 리 없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한 2년만 기다리면 그 애한테서 받아낼 수 있어. 그 친구는 28살이 되면 신탁 재산을 물려받거든. 지금은 한 달에 $1,000씩 받고 있는데 유산 상속은커녕 유언장조차 쓸 수 없는 상태지.
재산이 여전히 신탁에 묶여 있으니까. 알아들었나? 그러니 당신이 그를 죽일 리는 없겠군. 내가 스카치를 마시며 말했다. 하지만 겁을 줄 수는 있겠지. 에스텔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피던 담배를 제 털이에 던져놓고 잠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다가 다시 집어들어 완전히 비벼 껐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가 그 녀석 경호를 맡는다면 내가 자네 월급의 일부를 보태주는 게 이득일 정도군. 안 그래? 거의 그럴 판이야. 하지만 내 업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챙길 수는 없지. 그 녀석도 성인이고 누구랑 어울리든 그건 제 자유니까. 예를 들면 여자 같은 거 말이야. 차만 아가씨가 500만 달러라는 거대한 떡고물을 좀 챙기겠다는데 안 될 이유라도 있나? 아주 멋진 생각이군. 그런데 아까 한 말, 내가 모르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다는 게 뭐지? 내가 물었다.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네가 헌트리 쌩에게 털어놓으려 했던 그 사건은 대체 뭐였지? 그가 다시 한번 희미하게 웃었다. 잘 듣게 말로. 어떤 게임이든 풀어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난 하우스 배당금만 챙기며 게임을 하지. 이기기 위해 필요한 건 그게 전부니까. 내가 왜 굳이 험하게 굴겠나. 나는 새 담배 한 개비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손가락 2개만으로 술잔 주위로 담배를 돌려보려 애썼다. 당신이 험한 사람이라고 누가 그래? 난 항상 당신에 대해 좋은 소문만 들었는데. 마티에스텔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즐겁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게는 정보원이 좀 있거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어떤 놈한테 5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그놈 뒷조사 좀 하는 건 상식 아닌가? 지터 노인이 아보가스트라는 자를 고용해서 일을 좀 시켰더군. 그런데 아보가스트가 오늘 자기 사무실에서 22구경 총에 맞아 죽었어. 지턴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지. 하지만 자네가 거기 갔을 때 미행이 붙어 있었는데도 자네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이 정도면 자네와 내가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나는 술잔 가장자리를 핥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군. 이제부터 해리엇을 괴롭히는 건 그만두라고, 알겠나? 좋아.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은 것 같군. 그래? 그럼 난 가보지. 빕, 내 친구한테 루거 돌려줘. 더비 모자가 다가오더니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내 손바닥에 총을 3개 내동댕이 쳤다. 남아있을 건가? 에스텔이 문 쪽으로 움직이며 물었다. 잠깐 기다릴까 해. 호킨스가 또 $10 뜯어내려 올라올 때까지 말이야. 에스텔이 싱긋 웃었다. 비프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보다 앞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에스텔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옅게 남은 샌드루드 향기를 맡으며 미동도 없이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미친 게 분명했다. 나도 미쳤고 모두가 미쳐 있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앞뒤 맥락 없이 맞아떨어지는 구석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마티 에스텔이 말했듯 그는 누군가를 죽일 합당한 동기가 없었다. 그것이야말로 돈을 챙길 기회를 날려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 설령 그에게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한들 매브리코와 프리스키 같은 부류를 골랐을 리도 만무했다. 경찰 눈밖에 난 나는 경비로 받은 $20 중 절반을 날려버렸고 담배 가게 카운터에 놓인 10센트짜리 동전 하나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처참한 신세였다. 나는 술잔을 비우고 내려놓았다.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담배 3개비를 연달아 피우고는 시계를 확인하고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지만 역겨움을 느꼈다. 스위트룸 안쪽 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나는 오늘 오후 어린 지터가 몰래 빠져나갔을 게 분명한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상아색과 잿빛 장미색으로 꾸며진 침실이 나타났다. 발치판이 없는 커다란 더블 침대 위에는 무늬가 들어간 브로케이드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패널 조명이 달린 북박이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반짝였다. 불이 켜져 있었고 문 옆 탁자 위에 작은 스탠드도 켜져 있었다. 화장대 근처 문 사이로 욕실 타일에 서늘한 초록빛이 보였다. 나는 그곳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크롬 도금 장식들, 유리 칸막이가 있는 샤워부스, 선반 위에 놓인 이름이 수놓인 수건, 욕조 발치에 놓인 향수와 입욕제를 놓는 유리 선반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고 세련되었다. 헌트레스 양은 꽤 호사스럽게 살고 있었다. 그녀가 제 돈으로 방세를 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그냥 그러길 바랐다. 나는 거실 쪽으로 되돌아가 문간에 멈춰서서 다시 한번 그 근사한 풍경을 둘러보았고 방에 들어선 순간 바로 알아챘어야 했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공기 중에 흐릿하게 남은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화약의 자극적인 냄새를 맡은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다. 침대가 벽장문 가장자리를 덮을 정도로 밀려나 있었고 그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다. 침대 무게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나는 왜 문이 열리려 하는지 확인하려고 다가갔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중 어느새 내 손에 총이 쥐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벽장문에 몸을 기댔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몸을 더 세게 밀어붙였다. 그래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문을 버티고 선 채 발로 침대를 밀어내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묵직한 무게감이 나를 강하게 밀어냈다. 채 한 걸음도 물러나기 전에 상황이 벌어졌다. 갑자기 일이 터진 것이다. 그가 굴러나오듯 옆으로 튀어나왔다. 나는 문을 힘껏 밀어 그를 잠시 그렇게 눌러둔 채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거구였고 여전히 금발이었으며 스카프를 두르고 깃을 세운 셔츠에 거친 질감의 스포츠 코트 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붉지 않았다. 내가 다시 뒤로 비켜나자 그는 파도 속의 수영선수처럼 문을 살짝 비틀며 문 뒤쪽을 타고 굴러내려왔다.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진 그는 천장을 바라본 채로 누워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침대 옆 스탠드 불빛이 그의 머리 위에서 반짝였다. 거친 코트 위에는 아마도 심장이 있을 법한 자리에 화염이 탄 자국과 검붉게 젖어든 얼룩이 있었다. 결국 그 500만 달러를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제 누구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마티 에스텔의 5만 달러도 물 건너간 셈이었다. 젊은 제럴드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가 있던 벽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옷걸이에는 여성복이 걸려 있었다. 아주 근사한 옷이었다. 그는 아마도 양손을 든 채 가슴에 총구가 겨녀진 상태로 그 옷 사이로 뒷걸음질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다 총에 맞아 죽었고 범인은 문을 닫을 만큼 빠르지도 강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아니면 겁에 질린 나머지 침대를 문 앞까지 끌어다 놓고 그대로 달아났거나.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은과 상아로 장식된 화려한 손잡이가 달린 여자들이 가방에 넣고 다니는 25구경 소형 자동권총이었다.
나는 그 총을 주머니에 넣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그에게 손대지 않았다. 그는 존디 아보가스트만큼이나 확실히 죽어 있었고 그보다 훨씬 더 처참한 시체처럼 보였다. 나는 문을 열어둔 채 귀를 기울이며 서둘러 거실로 나갔다. 그러고는 침실 문을 닫고 문손잡이에 남은 지문을 소매로 문질러 주었다. 열쇠 구멍에서 딸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호킨스가 내가 내려오지 않자 확인하러 들어온 모양이었다. 그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다.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술을 따르고 있었다. 그는 방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와 나를 차갑게 훑어보았다. 에스텔과 그 부하가 나가는 건 봤는데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가는 건 못 봤거든. 그래서 올라와 봤지. 나는 손님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려던 참이었겠지. 내가 말을 가로찼다. 그래, 손님들을 보호해야 해. 여기 계속 머무를 수는 없어, 친구. 집주인은 숙녀분이 안 계시는 동안에는 말이야. 하지만 마트 에스텔이랑 그 덩치 큰 부하는 여기 있어도 된다는 거군. 그가 내게 조금 더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 비열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아마 늘 그랬겠지만 지금 유독 내 눈에 띄는 것뿐이리라. 그 일로 시비를 걸 생각은 아니겠지? 그가 내게 물었다. 아니,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해해야지. 자, 술이나 한잔 해. 그거 당신 술 아니잖아. 헌트리스 양이 내게 병째로 선물했어. 우린 친구거든. 마티 에스테라고도 친구고 모두가 다 친구지. 당신도 우리랑 친구하고 싶지 않아? 지금 나 놀리는 거 아니지? 한 잔 마시고 다 잊어버려. 나는 잔을 찾아 그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그는 잔을 받아들었다. 누가 내 몸에서 술 냄새라도 맡으면 뭐가지야. 그가 말했다. 그렇겠지. 그는 혀끝으로 술을 굴리며 천천히 마셨다. 좋은 스카치군. 처음 맛보는 건 아닐 텐데. 안 그래? 그는 다시 험악해지려다 이내 긴장을 풀었다. 에라이, 당신 그냥 농담 따먹기는 하는 양반이구먼. 그는 술을 다 비우고 잔을 내려놓더니 크고 쭈글쭈글한 손수건으로 입술을 닦아내며 한숨을 쉬었다. 좋아. 그가 말했다. 이제 나가줘야겠어. 준비됐어. 헌트리스 양은 한참 동안 안 들어올 모양이네. 나가는 거 봤어? 그 여자랑 남자친구 말이군. 그래, 한참 전에 나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문 쪽으로 향했고 호킨스는 나를 배웅했다. 그는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지켜보았다. 하지만 헌트리스 양의 침실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지 못했다. 그가 다시 올라갈지 궁금해졌다. 만약 올라간다 해도 저 스카치병이 아마 그를 멈춰 세울 것이다. 나는 차에 올라타 지부를 향했다. 안나 할씨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건 같은 건 더 이상 없었다. 이번엔 차를 보도 연석에 바짝 붙여 주차했다. 더 이상 즐겁지 않았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고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밀랍코가 내 방에서 가장 좋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불도 붙이지 않은 수제 갈색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앙상한 다리를 꼰 채였다. 그의 긴 오주멍 권총은 다리 위에 묵직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가 본 그 어떤 미소보다도 불쾌한 느낌이었다. 안녕, 친구. 그가 느릿하게 말했다.
아직도 문 안 고쳤네. 문 좀 닫아주겠어? 말투는 느긋했지만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방 건너편에 앉은 그를 지켜보며 서 있었다. 그래, 내 친구를 죽였단 말이지. 그가 말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방을 가로질러 다가와 22구경 총구를 내 목에 들이밀었다. 미소 짓고 있는 얇은 입술은 그 희끄무레한 밀랍코만큼이나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내 코트 아래로 조용히 손을 뻗어 루거를 가져갔다. 앞으로는 총은 그냥 집에 두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이 동네 놈들은 죄다 내 총을 빼앗아가니 말이다. 그는 다시 방을 가로질러 의자에 앉았다. 침착하게 행동해.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궁둥이 좀 붙이고 앉아봐, 친구. 허튼 짓 하지 말고. 아니,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마. 너랑 나 이제 갈 때까지 왔으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니 슬슬 준비해야지. 나는 앉아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묘한 놈이었다. 나는 마른 입술을 죽였다. 그 친구 총에 공의가 없다고 했잖아. 내가 말했다. 그래, 그 조그만 자식이 나를 속였지. 그리고 내가 차려든 녀석 이래서 손 떼라고도 했잖아. 이제 그건 다 끝난 일이야. 내 머릿속엔 온통 프리스키뿐이야. 우습지 않아? 그런 멍청이한테 신경을 쓰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결국 죽게 내버려뒀다는 게 말이야. 그는 한숨을 쉬더니 담담하게 덧붙였다. 그놈은 내 막내 동생이었거든.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그의 미소가 조금 더 짙어졌다. 애초에 그는 미소를 멈춘 적이 없었다. 입꼬리가 조금 더 깊게 파였을 뿐. 그래? 그는 루거의 안전장치를 풀더니 오른편 의자 팔걸이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그가 꺼낸 물건을 보는 순간 내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그것은 어둡고 거친 질감의 금속관으로 길이는 4인치 정도였고 작은 구멍이 잔뜩 뚫려 있었다. 그는 왼손으로 우주머니를 든 채 그 관을 총구 끝에 아무렇지도 않게 돌려 끼우기 시작했다. 소음기야. 그가 말했다. 너 같은 똑똑한 녀석들은 이런 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건 아니야. 적어도 3발까지는 소리 없이 보낼 수 있지. 내가 잘 알아. 직접 만들었거든. 나는 다시 입술을 축였다. 1발 정도는 먹히겠지. 내가 말했다. 그러고 나면 탄피 배출구가 걸려버릴걸? 우세로 만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손목까지 날아갈 거다. 그는 밀랍 같은 미소를 지으며 소음기를 끼웠다. 아주 천천히 애지중지하며 소음기를 돌려 끼우더니 마지막에 힘껏 조이고는 다시 의자에 편히 몸을 기댔다. 이 아가씨는 안 그래. 안쪽에 새 수세미를 채워넣어서 내가 말한 대로 3발까지는 문제 없거든. 그리고 나서 다시 채워 넣어야 하지만 말이야. 이 총은 가스압이 역류해서 작동이 멈출 일도 없어. 기분 어때? 기분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기분 끝내준다, 이 변태 같은 개자식아. 내가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조금 있다가 침대에 눕게 해줄게. 아무것도 안 느껴질 거야. 난 사람 죽일 때 좀 까다롭게 굴거든? 브리스키도 아무것도 못 느꼈겠지? 아주 깔끔하게 보냈더군.
눈이 침침한 모양이군. 내가 비웃었다. 그 녀석을 쏜 건 44구경을 든 운전기사야. 난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다고. 그러셔? 그래. 내 말을 못 믿겠단 말이지? 내가 말했다. 그럼 아보가스트는 왜 죽였어? 그건 전혀 정성 들인 솜씨가 아니던데. 그냥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22구경으로 3발 쏴서 바닥에 고꾸라지게 만들었지. 그 양반이 네 한심한 동생놈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가 총을 획 치켜들었지만 미소는 그대로였다. 배짱 하나는 좋군. 그가 말했다. 그 아보가스트라는 게 대체 누구야? 나는 그에게 말해주었다. 아주 천천히, 세심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막연하게 남아 불안한 기색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가 벌새처럼 불안하게 나를 향했다가 딴 곳을 봤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난 아보가스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 친구.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생판 처음 듣는 이름이야. 그리고 난 오늘 뚱뚱한 놈을 쏜 적이 없다고. 아니, 네가 죽였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엘 밀라노 아파트의 여자집에서 젊은 제럴드 지터도 죽였지. 지금 거기 시체로 누워있어. 넌 마티 에스텔 밑에서 일하잖아. 그가 이 소식을 알면 노발대발하겠지? 자, 어서 방아쇠를 당겨봐. 하루에 3명을 치우는 건 일도 아닐 테니. 그의 얼굴이 굳었다.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다. 이제 그의 얼굴 전체가 밀랍처럼 보였다. 그는 입을 벌린 채 숨을 내쉬었고 그 숨소리는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고 내 이마에 흐르던 땀이 식으며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밀라코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친구. 맹세코 단 한 명도. 사람 죽이라고 고용된 게 아니니까. 브리스키가 그렇게 가버리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어. 진심이야. 나는 우주먼 총구 끝에 달린 금속관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 불꽃은 점점 커지며 투명하게 타올랐다. 그는 제 발치 사이의 바닥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나는 전등 스위치를 훑어보았지만 너무 멀리 있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소음기를 돌려 빼기 시작했다. 소음기를 손에 쥐더니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양손에 총을 한 자루씩 든 채 일어섰다. 그러다 다른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로거의 총알을 전부 빼내더니 총알과 총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내게 살금살금 다가왔다. 당신 운 좋은 날인 줄 알아. 그가 말했다. 가서 만나야 할 놈이 생겼거든. 운 좋은 날인 건 진작 알고 있었어. 기분이 아주 끝내줬거든. 그는 나를 경계하며 빙 돌아 문가로 가서는 문을 살짝 열어젖히고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으며 다시 미소를 지었다. 만나야 할 놈이 있어. 그가 아주 부드럽게 말하며 혀로 입술을 훑었다. 아직은 안 돼. 내가 말하며 달려들었다. 총을 쥔 그가 거의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나는 문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는 미처 손을 뺄 새도 없이 문틈에 걸려버렸다. 그는 피할 곳이 없었다. 나는 문틈에 그를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눌렀다. 미친 짓이었다. 그는 나를 살려주었고 나는 그냥 가만히 서서
그를 보내주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나 역시 만나야 할 놈이 있었고 내가 먼저 그 놈을 보고 싶었다. 밀라코가 나를 노려보며 끙 소리를 냈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간 손을 빼내려 버텼다. 나는 자세를 바꿔 온 힘을 다해 그의 턱을 날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힘없이 늘어졌다. 나는 한 번 더 내리쳤다. 그의 머리가 나무 문에 부딪히며 튀어올랐다. 문 밖에서 가벼운 둔탁음이 들렸다. 세 번째 주먹을 날렸다. 그보다 더 세게 무언가를 쳐본 적은 없었다. 내가 문에서 몸을 떼자 그는 초점을 잃은 눈과 흐느적거리는 무릎으로 내 쪽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그를 붙잡아 빈손을 뒤로 꺾은 뒤 바닥에 눕혔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문가로가니 그의 우주먼 권총이 문턱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헌트리스 양의 총이 든 주머니와는 반대쪽이었다. 그는 내 주머니에 총이 더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었다. 마른 몸이라 무게감도 없었지만 내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가빴다. 잠시 후 그가 눈을 번뜩 뜨더니 나를 올려다보았다. 욕심 많은 양반이군. 그가 지친 기색으로 속삭였다. 내가 왜 세인트루이스를 떠나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군. 나는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어깨를 잡아 끌어 드레스룸으로 옮긴 뒤 발목을 밧줄로 묶었다. 하얀 코와 공허한 눈으로 혼자 중얼거리듯 입술을 실룩이는 그를 옆으로 뉘어놓았다. 묘한 녀석이었다. 완전히 악질은 아니었지만 연민이 느껴질 만큼 깨끗한 놈도 아니었다. 나는 루거를 다시 조립하고 세 자루의 총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아파트 건물 밖은 적막했다. 지터의 저택은 대략 축구장 대여섯 개는 좋게 들어갈 법한 만평남짓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굵직한 흰 기둥의 지붕창, 목련 나무들까지 거느린 거대한 식민지 시대 양식 건축물이었고 차 4대는 넉넉히 들어갈 차고가 딸려 있었다. 진입로 끝 원형 주차장에는 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타고 왔던 그 육중한 전황 같은 놈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에도 본 적 있는 카나리아색 스포츠 컨버터블이었다. 은화 크기만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더니 검은 옷을 차려입은 키가 삐딱하게 크고 눈매가 매서운 새처럼 생긴 남자가 나를 내다봤다. 지터씨 계십니까? 지터씨 말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시라고 전할까요? 억양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걸쭉했다. 물 안 탄 스카치 위스키처럼. 펠렌 말로. 그 양반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고용인 전용 출입구로 갔어야 했나 보군. 그는 윙칼라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더니 불쾌하다는 듯 나를 훑어봤다. 아, 그쪽이 더 어울렸겠군요. 일단 들어오시죠. 지터 씨께 여쭙겠습니다만 지금은 선약에 있으신 걸로 압니다. 여기 로비에서 잠시 대기하시죠. 형기 참 더럽게 못하네. 내가 쏘아붙였다. 요즘 영국 집사들은 그런 말투 안 쓰거든?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시는군. 그가 냅다 쏘아붙였다. 대서양 건너 영국은커녕 호보컨 근처도 못 가본 게 빤히 보이는 말투였다. 여기서 기다려. 그는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나는 조각된 의자에 앉아 갈증을 느꼈다. 잠시 후 집사가 복도를 따라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돌아오더니 기분 나쁘게 턱짓으로 나를 불렀다.
우리는 끝도 없이 이어진 복도를 한참 걸었다. 복도 끝에는 문도 없이 탁 트인 거대한 선룸이 나타났다. 선룸 건너편에서 집사가 넓은 문을 열었고 나는 그를 지나 타원형 방으로 들어섰다. 검은색과 은색이 섞인 타원형 카펫이 깔려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검은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으며 벽면을 따라 딱딱한 등받이 조각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를 뇌수종 걸린 난쟁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볼록한 대형 타원형 거울이 보였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내가 들어온 문 맞은편에는 운전기사 조지가 단정한 짙은색 제복 차림으로 책 달린 모자를 손에 든 채 꼿꼿이 서 있었다. 가장 덜 불편해 보이는 의자에는 해리엇 헌터스 양이 술이 절반쯤 남은 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타원형 카펫의 은색 테두리를 따라 지터가 걷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모양이었지만 속은 이미 뒤집어질 대로 뒤집어진 채 구보라도 하듯 씩씩대며 발을 놀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콧등에 핏대는 잔뜩 곤두서 있었다. 손은 벨벳 스모킹 재킷 주머니에 찔러 넣은 상태였다. 가슴에 흑진주가 박힌 플리츠 셔츠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에나멜 구두 한쪽의 끈은 풀려 있었다. 그가 획 돌아서더니 내 뒤에 선 집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문 닫아. 누가 찾아와도 만나지 않겠어. 알겠나? 아무도 들이지 마. 집사가 문을 닫았다. 아마 갔을 테지만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조지가 나를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고 헌트리스 양은 술잔 너머로 무심한 시선을 던졌다. 멋지게 복귀하셨네요. 그녀가 짐짓 얌전하게 말했다. 당신 아파트에 나를 혼자 놔두다니 배짱도 좋더군. 내가 대꾸했다. 몰래 당신 향수라도 훔쳤으면 어쩌려고. 그래, 원하는 게 뭐야? 지터가 나를 향해 소리를 빽 질렀다. 탐정이라더니 꼴 좋구먼. 비밀스러운 일을 맡겼더니 헌트리스 양한테 곧장 달려가서 전부 다 풀어버려? 먹혔잖아요. 안 그래요? 그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거기 있던 모두가 나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아나? 그가 지저대듯 물었다. 좋은 사람을 보면 딱 알거든요. 헌트리스 양은 지금 당신한테 마음이 바뀌었다느니 이제 그만 걱정하라느니 하는 소리를 하러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럴드 도련님은 어디 있죠? 지터가 걸음을 멈추고는 나를 매섭게 쏘아봤다. 난 여전히 자네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네. 그가 내뱉었다. 내 아들이 사라졌어. 난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안나 할씨를 위해 일하는 거지. 불만이 있으면 그 여자한테 가서 따져요. 내 술은 내가 직접 따라 마실까요? 아니면 저기 보랏빛 정장을 입은 하인이 따라줄 건가요? 그나저나 아들이 사라졌다는 건 무슨 소립니까? 사장님, 이 친구 그냥 밖으로 던져버릴까요? 조지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다. 지터는 검은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디캔더와 소다수병, 유리잔을 손짓으로 가리키더니 다시 카펫 주변을 뱅뱅 돌기 시작했다. 그는 조지를 향해 쏘아붙였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조지의 광대뼈 언저리가 살짝 붉어지며 인매가 험악해졌다. 나는 술을 한 잔 따라 자리에 앉아 맛을 본 뒤 다시 물었다. 아들이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지터 씨? 내가 자네한테 돈을 퍼붓고 있는데. 그가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은 채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언제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나를 쳐다봤다. 헌트리스 양이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조지는 인상을 팍 썼다. 아들이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겠나? 그가 낚아채듯 말했다. 자네 같은 멍청이도 그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아무도 놈이 어디 있는지 몰라. 헌트레스 양도 모르고 나도 몰라. 놈이 나타날 법한 곳은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는 놈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다. 하지만 난 그 사람들보다 똑똑하거든요. 내가 말했다. 난 알아요. 한동안 방 안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터는 물고기처럼 멍한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조지도 그 여자도 나를 쳐다봤다. 여자는 어리둥절한 기색이었지만 나머지 두 명은 그저 넉나간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까 집에서 나와 어딜 갔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녀의 짙은 파란 눈은 물처럼 맑았다. 비밀은 없어요. 우린 같이 나갔죠. 택시를 타고요. 제럴드는 한 달 동안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딱지를 너무 많이 떼서요. 해변 쪽으로 가다가 당신 짐작대로 마음이 바뀌었죠. 결국 나도 치졸한 사기꾼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럴드의 돈이 탐났던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한 건 복수였죠. 우리 아버지를 망가뜨린 여기 지터 씨에 대한 복수 말이에요.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지른 짓이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복수를 하려니 내 자신이 삼류 사기꾼 같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조지한테 같이 놀 다른 여자나 찾아보라고 했죠. 그이는 화가 났고 우린 말다툼을 했어요. 베버리 힐스에서 택시를 세워 내렸고 그이는 그대로 가버렸죠.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나중에 엘 밀라노로 돌아가서 지터 씨한테 다 없던 일로 치고 나를 감시하는 탐정이나 치워버리라고 하려고요. 택시를 타고 같이 나갔단 말이죠. 내가 말했다. 직접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왜 조지가 운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지만 정작 질문을 던진 대상은 그녀가 아니었다. 지터가 싸늘하게 대답했다. 조지는 당연히 사무실에서 나를 집까지 태워다 줬네. 그때 제럴드는 이미 나간 뒤였고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라도 되나? 나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네, 중요했을 겁니다. 제럴드 도련님은 엘 밀라노에 있거든요. 그 집 경비원 호킨스가 말해줬죠. 도련님은 호킨스 양을 기다리려고 그곳으로 돌아갔고 호킨스가 그녀의 아파트 문을 열어줬답니다. 호킨스는 $10만 쥐어주면 그런 소소한 부탁을 들어주거든요. 아직 거기 있을지도 모르고 아닐 수도 있겠죠. 나는 그들을 계속 주시했다. 세 사람을 동시에 살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뭐,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지터가 말했다. 어디 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 아니요. 어디서 술 마시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대꾸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련님이 있을 법한 곳에 전화를 돌려보셨다고 했는데 엘 밀라노에는 안 해보셨습니까? 조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했지. 거기선 없다고 하더군. 그 집 경비원이 전화 받는 직원한테 입막음이라도 시킨 모양이야. 그럴 필요까진 없었을 텐데요. 직원이 아파트로 연결해도 도련님이 전화를 안 받았을 테니까요. 당연한 일이죠. 나는 지터를 아주 흥미롭다는 듯이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가 내 말을 받아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결국은 입을 열어야만 할 터였다. 그는 결국 입을 뗐다. 먼저 입술을 축이더니
차갑게 물었다. 그게 왜 당연한 일인지 물어봐도 되겠나? 나는 유리잔을 대리석 테이블에 내려놓고 양손을 늘어뜨린 채 벽에 기대섰다. 여전히 세 사람 모두를 시야에 넣으려 애쓰면서. 상황을 조금만 되짚어 봅시다. 내가 입을 뗐다. 우리 다 사정 빤히 알잖아요. 조지는 일개 고용인이라 몰라야 정상이겠지만 이미 눈치챘을 테고 헌트리스 양도 알고 있죠. 지터 씨, 당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우리가 손에 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앞뒤 안 맞는 게 한둘이 아니지만 난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 어떻게든 짜 맞춰보죠. 우선 마티 에스텔이 보낸 차용증 복사본 몇 장이 있죠. 제럴드는 써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치터 씨는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티지만 아르보가스트는 필적 감정사를 불러서 서명이 진짜인지 확인을 시켰더군요. 확인 결과 진짜였고요. 이 아르보가스트라는 친구가 그 이상의 일을 벌였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나중에 들으니 22구경 권총에 3발을 맞았더군요. 치터 씨, 경찰에 신고는 안 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이 키 큰 노인은 끔찍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듯했다. 수척한 몸이 갈대처럼 부들부들 떨렸으니까. 죽었다고? 그가 속삭였다. 살해당했단 말인가? 나는 조지를 쳐다봤다. 조지는 미동조차 없었다. 이번엔 여자를 봤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문 채 조용히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 친구의 죽음이 지터 씨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볼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 사건 관계자 중에 22구경을 차고 다니는 놈이 하나 있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내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왜 죽였는지는 짐작도 안 갑니다. 그는 헌트리스 양이나 마티 에스트에게 위협이 될 만한 위인도 아니었죠. 몸이 너무 비대해서 돌아다니기도 힘든 양반이었으니까요. 내 짐작엔 그 친구가 머리를 좀 굴렸던 것 같아요. 단순한 필적 확인 업무를 맡았다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알아선 안 될 것까지 캐버린 거죠. 그리고 알아선 안 될 것을 알아낸 뒤에는 분수에 넘치는 추측을 시작했을 테고 어쩌면 협박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오후에 22구경으로 그를 치워버린 거고요. 전 상관없습니다. 모르는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난 헌트리스 양을 보러 갔고 손버릇 나쁜 경비놈이랑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그녀를 만나 대화를 좀 나눴죠. 그러다 제럴드 도련님이 숨어있던 곳에서 짠 하고 나타나 내 턱주가리에 멋지게 한 방을 먹였고 난 나가 떨어지면서 의자 다리에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은 텅 비어있더군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돌아가 보니 22구경을 가진 놈이 와 있더군요. 지독한 입냄새를 풍기며 커다란 총을 휘둘러대던 프리스키 라본이라는 얼간이도 함께였죠. 그놈이 누구인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얼간이는 오늘 밤 당신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저 세상으로 갔거든요, 지터 씨. 당신 차를 털려다가 당한 모양인데 경찰도 이미 냄새를 맡았더군요. 나를 찾아와 이것저것 캐묻고 갔으니까요. 왜냐하면 22구경을 차고 다니는 놈이 죽은 얼간이의 형인데 내가 제 동생을 쏜 줄 알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대로 되진 않았죠. 자, 여기까지가 2건의 살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3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난 다시 엘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제럴드 도련님이
속 편하게 돌아다닐 상황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보니까 적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오늘 저녁 프리스키 라본이 총을 쐈을 때 그 차에 타고 있어야 했던 건 도련님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물론 그건 함정이었겠지만요. 지터는 하얀 눈썹을 치켜뜨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조지는 미동도 없었다.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담배가게 앞에 세워둔 목각 인형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여자는 이제 안색이 좀 창백해졌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계속 밀어붙였다. 밀라노에 돌아와 보니 호킨스가 마티 에스텔과 그 보디가드를 헌트리스 양의 아파트에 들여보내줬더군요. 마티는 그녀에게 전할 말이 있었죠. 아르보가스트가 살해당했다는 소식 말이죠. 그러니 경찰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제럴드 곁에서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는 경고와 함께요. 사려 깊은 친구예요, 마트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예를 들면 그는 아르보가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지터 씨가 오늘 아침 안나 할씨의 사무실에 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게다가 내가 이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도 어찌어찌 알아냈더군요. 안나가 직접 말해줬을지도 모르죠. 그 여자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니까. 아무튼 그는 사람을 붙여 내가 아르보가스트의 집에 갔다가 나오는 걸 미행하게 했고 나중에 경찰 친구들을 통해 아르보가스트가 살해당했다는 사실과 내가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덕분에 그는 내 약점을 잡았고 우린 친구가 됐죠. 마티는 이 말을 남기고 떠났고 난 다시 한번 헌트리스 양의 아파트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집안을 좀 뒤져봤죠. 그러다 장롱 안에 숨어있는 제럴드 도련님을 찾아냈습니다. 나는 여자에게 빠르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작고 화려한 25구경 자동 권총을 꺼내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전에 본 적 있어요? 그녀의 목소린 묘하게 긴장한 듯 했지만 짙은 푸른 눈빛만은 정면으로 나를 응시했다. 네, 제 거예요. 어디에 뒀었죠?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서랍에요. 확실해요?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두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조지의 입꼬리가 실룩거렸고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꺼냈던 것 같네요. 난 총을 잘 모르니까. 그러고는 거실 벽난로 선반 위에 놔뒀던 기억이 나요. 사실 거의 확실해요. 제럴드한테 보여줬었거든요. 그럼 누군가 도련님을 해치려 했다면 거기서 총을 집어 들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녀가 불안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장롱 안에 있었다는 게 무슨 소리죠? 그녀가 낮고 빠른 목소리로 물었다. 알잖아요. 이 방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총을 보여줬을 리 없다는 걸. 나는 그녀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 조지와 지터를 마주보았다. 죽었습니다, 당연히. 심장을 관통당했죠. 아마 이 총에 맞았을 겁니다. 총도 시신 옆에 놓여져 있었고요. 일부러 거기 둔 거겠죠. 노인이 한 걸음 내딛더니 멈춰서서 테이블을 짚고 몸을 지탱했다. 그의 얼굴이 방금 창백해진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건지 분간이 안 갔다. 그는 돌부처 같은 눈으로 여자를 노려봤다. 그러고는 이를 악물고 아주 천천히 내뱉었다. 이 전인 공로의 살인마 같으니. 스스로 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비웃듯 한마디 던졌다. 나를 돌아보는 그의 얼굴에는 내 제안에 구미가 당긴다는 기색이 역력했고
그는 이내 동조하듯 반쯤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내가 잘라 말했다. 자살일 리가 없죠. 그 말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얼굴에 피가 쏠리더니 코끝의 혈관이 붉게 붉어졌다. 여자는 무릎 위에 놓인 총을 만지더니 이내 손잡이를 느슨하게 감싸쥐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아주 조심스럽게 안전장치 쪽으로 미끄러지는 게 보였다. 총을 잘 모른다더니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절대 극단적인 선택일 수 없죠. 내가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강조했다. 이 사건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혹시 모를까. 그동안 벌어진 다른 일들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아르보가스트 건이며 이 집 밖 칼벨로 드라이브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 내 아파트에 매복해 있던 깡패놈들, 그리고 22구경으로 처리한 그 작업까지 말입니다. 나는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밀라코의 우주몽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 왼손 바닥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놓았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22구경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게 비록 그 살인마의 총이긴 하지만요. 그 살인마도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내 아파트에 꽁꽁 묶어뒀죠. 나를 죽이려 다시 왔길래 말로 잘 구슬려 놨거든요. 내가 한입담 하잖아요. 말이 너무 많은 게 흠이지만요. 여자가 서늘하게 대꾸하며 총을 슬며시 들어올렸다. 누가 죽였는지 뻔하잖아요, 헌트리스 양. 내가 말을 이었다. 결국 동기와 기회의 문제니까요. 마트 에스텔은 죽이지 않았고 사람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봐야 제 몫인 5만 달러를 챙길 기회만 날리는 꼴이니까. 브리스키 라본과 붙어 다니던 그 총잡이도 누구의 사주를 받았건 범인은 아니죠. 내 생각에 그놈은 마티 에스텔의 부하도 아니고요. 그놈들은 엘 밀라노 안으로 잠입할 수도 없었을 테고 헌트리스 양의 아파트까지 뚫고 들어가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범인은 그 죽음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고 범행 현장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던 인물이겠죠. 자, 그럼 누가 이득을 볼까요? 제럴드는 2년 뒤면 신탁 기금에서 500만 달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받기 전까지는 유언장도 쓸 수 없죠. 그러니 그가 죽으면 법적 상속인이 그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상속인이 누구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는 말입니다. 본인의 의사만으로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돈은 많은데 상속자가 없는 누군가를 그냥 양자로 입양해버리는 식으로 말이죠. 그 순간 조지가 움직였는데 그의 동작은 물결처럼 부드러웠다. 그의 손에서 스미스 앤 웨슨 권총이 둔탁하게 빛났지만 발사되지는 못했다. 여자의 손에 들린 작은 자동 권총이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기 때문이다. 조지의 단단하고 검게 그을린 손에서 피가 솟구쳤다. 스미스 앤 웨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가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총에 대해 잘 모른다더니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었던 모양이다. 당연하지. 그녀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제럴드가 거기 있었다면 조지는 아무 문제 없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야. 유니폼을 입은 운전기사니까 차고를 통해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두드리면 그만이지. 제럴드가 문을 열어주면 조지는 그 스미스 앤 웨슨으로 그를 위협해 밀어 넣었을 테고. 그런데 제럴드가 거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지? 놈은 분명 당신이 탄 택시를 뒤쫓았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나랑 헤어진 뒤로 저녁 내내 어디서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차도 있었고요. 경찰이 다 알아냈겠죠? 조지, 이 짓을 해주고 얼마나 받기로 했지? 조지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얼굴은 야수처럼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지만 입은 열지 않았다. 조지는 스미스앤 웨슨으로 그를 위협하며 안으로 몰아넣었겠죠. 여자가 지친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그러다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내 총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겠지. 그걸 썼을 거예요. 제럴드를 복도에서 떨어진 침실로 밀어넣고 장롱 안에서 조용히 아주 침착하게 그를 죽인 뒤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겠죠. 아르보가스트를 죽인 것도 조지입니다. 그가 22구경을 쓴 건 프리스키 라본의 형이 22구경을 가져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조지가 프리스키 형제를 고용해서 제럴드를 겁주라고 시켰으니 모를 리가 없잖아요. 도련님이 살해당했을 때 마치 마티 에스텔이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던 수작이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지터의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것도 그래서였죠. 미리 매복시켜둔 깡패놈들이 연극을 벌이게 하고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면 아예 없애버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다만 조지는 사람 죽이는 걸 꽤 즐기는 모양이더군요. 프리스키를 아주 깔끔하게 쏴 맞췄으니까요. 얼굴 정중앙이었죠 아마? 실력이 워낙 좋아서 일부러 빗맞추려다 맞힌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어때 조지?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나는 늙은 지터 쪽을 보았다. 그가 직접 총을 꺼낼 거라 예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입을 벌린 채 공포에 질려 검은 대리석 테이블에 몸을 기댄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세상에. 그가 속삭였다. 신이요. 당신한테 신은 무슨 돈 말고는. 등 뒤에서 문이 삐걱 열렸다. 나는 얼른 몸을 돌렸지만 그럴 필요까진 없었다. 코미디 프로에서나 흉내낼 법한 그 가식적인 영국 말투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 손들어 친구. 그 집사였다. 지독하게 영국인인 척하던 그 집사가 입을 꾹 다문 채 권총을 들고 문가에 서 있었다. 여자는 손목을 가볍게 틀더니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그를 쐈다. 어깨쯤을 맞은 모양이었다. 그는 목다인 돼지처럼 비명을 질러댔다. 가버려. 방해되니까.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도망쳤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저 노인네 쓰러지겠는데? 그녀가 말했다. 나도 어느새 오른손에 루거 권총을 쥐고 있었다. 늘 그렇듯 한 발 늦었지만 나는 총을 든 채 그들 주변을 서성였다. 지터 영감은 보도블럭 마냥 핏기 없는 잿빛 얼굴로 테이블을 붙들고 버텼지만 무릎은 꺾이고 있었다. 조지는 비장한 미소를 띠며 피가 흐르는 손목을 손수건으로 감싼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냥 쓰러지게 놔둬요. 내가 말했다. 바닥이 저 양반한테 딱 어울리는 자리니까. 그는 고꾸라졌다. 고개가 뒤틀리고 입이 턱 벌어졌다. 옆으로 쓰러진 채 카펫 위를 조금 구르더니 무릎이 가슴 쪽으로 말려 올라갔다. 입가에선 침이 흘러나왔고 피부는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가서 경찰이나 불러요, 천사님. 내가 말했다. 이제 이놈들은 내가 감시할 테니까. 알겠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꾸했다. 그런데 말로 씨, 혼자 탐정 노릇하기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시네. 정막 속에서 1시간을 보냈다. 방 한복판에는 흠집 2성의 책상이, 벽 쪽에는 또 다른 책상에 놓여 있었다. 매트 위에는 황동 가래통 하나, 벽에는 경찰용 무전 스피커와 짓눌려 죽은 파리 3마리가 있었고 캐캐 묵은 시간 냄새와
찌든 옷가지 냄새가 감돌았다. 펠트 방석에 깔린 딱딱한 안락 의자 2개와 방석도 없는 빳빳하고 딱딱한 의자 2개가 더 놓여 있었다. 전등갓 위에는 쿨리지 대통령 초임 시절에나 닦았을 법한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핀 레이슨과 시볼드가 들어왔다. 시볼드는 여전히 말쑥하면서도 재수없는 인상이었지만 핀 레이슨은 더 늙고 지쳤으며 초라해 보였다. 그는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내 맞은편에 앉아 차갑고 황량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다. 당신 같은 얼간이들은 골칫거리를 몰고 다닌단 말이야. 핀 레이슨이 씁쓸하게 내뱉었다. 시볼드는 벽 쪽에 앉아 모자를 눈 위까지 눌러 쓰고 하품을 하더니 새로 산 스테인리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런 골칫거리가 내 장사 미천이라서요. 내가 대꾸했다. 안 그러면 10센트라도 벌겠습니까? 이 모든 은폐 공장만으로도 널 유치장에 쳐넣어야 해. 이번 건으로 얼마나 챙겼나? 안나 할시 밑에서 일했고 그 여자는 지터 영감의 의뢰를 받았었죠. 떼인 돈이나 다려먹게 됐지만요. 시볼드가 내게 가죽 몽둥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핀 레이스는 시가에 불을 붙이고 옆면에 찢어진 부분을 핥아서 붙였지만 연기는 여전히 그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는 책상 너머로 서류를 밀어보냈다. 서류 3장에 서명해. 나는 3군데에 서명했다. 그는 서류를 챙기더니 하품을 하며 희끗희끗한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영감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그가 말했다. 조사는 물 건너갔지. 깨어난다고 해도 제정신이 아닐 거야. 운전기사는 조지 헤스터먼은 우리를 비웃기만 하더군. 총상을 입은 게 아쉬울 따름이야. 내 손으로 직접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질긴 놈이죠. 내가 말했다. 그래, 됐어. 일단 가봐. 나는 일어나 그들에게 고개를 까닥이고 문으로 향했다. 그럼 고생들 하세요들. 그들 중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복도로 나와 전용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청 로비로 내려갔다. 스프링가 쪽 출구로 나가 텅 빈 긴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계단 끝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내 차는 아직 지터의 저택에 있었다. 길 건너 반블록쯤 아래에 있는 택시를 잡으러 발을 뗐을 때 주차된 차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이리 와. 팽팽하게 긴장된 거친 사내의 목소리였다. 마티 에스텔이었는데 앞좌석에 2 남자가 앉아있는 커다란 세단에서 들려왔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져 있었고 마티 에스텔이 장갑 낀 손을 창틀에 얹고 있었다. 다. 그가 문을 밀어 열었다. 나는 말다툼할 기력조차 없어 순순히 올라탔다. 출발해, 스캔. 차는 어둡고 제법 조용하며 나름 깨끗한 거리를 지나 서쪽으로 달렸다. 밤 공기가 아주 맑지는 않았지만 시원했다. 우리는 언덕을 하나 넘어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경찰이 뭘 알아냈지? 에스텔이 담담하게 물었다. 나한텐 말해주지 않더군. 운전기사 놈도 아직 입을 열지 않았고. 이 동네에선 수백만 달러를 가진 놈한테 살인죄를 씌울 순 없어. 스킨이라 불린 운전사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웃으며 끼어들었다. 내 5만 달러도 날아간 모양이군. 그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던데? 어련하시겠어. 그래서 뭐? 그 여자한테서 손 떼. 그러면 나한테 뭐가 생기는데? 안 뗐을 때 생기는 일을 걱정하는 게 좋을걸.
그러시겠죠. 내가 대꾸했다. 지옥에 나가시오, 제발. 난 피곤하니까. 나는 눈을 감고 차 구석에 몸을 기댄 채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가끔 극도의 긴장이 풀리고 나면 이럴 때가 있다. 어깨를 흔드는 손길에 잠에서 깼다. 차는 멈춰 서 있었다. 밖을 보니 내 아파트 건물 앞이었다. 다 왔어. 마티 에스텔이 말했다. 그리고 명심해. 그 여자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겨우 그 말 하려고 집까지 태워다 준 건가? 그 여자가 당신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거든. 그 덕에 네가 풀려난 거야. 그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고 난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알겠어? 더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골칫거리라는 게... 입을 때려다 멈췄다. 오늘 밤은 그 농담도 이제 지긋지긋했다. 태워다 줘서 고마워. 그건 그렇고 너나 잘해. 나는 몸을 돌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층으로 향했다. 현관 잠금 장치는 여전히 헐거웠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밀라코는 진작에 끌려간 모양이었다. 나는 문을 열어두고 창문을 활짝 밀어 올렸다. 여전히 경찰들이 남기고 간 시가꽁초 냄새를 킁킁대며 맡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그녀 목소리였다. 차분하면서도 약간 딱딱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듯한 음성이었다. 뭐 그동안 험한 꼴을 봐왔을 테니 이해는 갔다. 안녕, 갈색 눈동자 씨. 집에 잘 들어갔나요? 당신 친구 마티가 데려다 주더군. 당신한테 손 떼라고 하던데? 내게 마음이란 게 남아있으면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하고 싶군. 하지만 다신 전화하지 말아요. 겁먹었나요, 말로 씨? 아니,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말했다. 잘 자요, 천사님. 잘 자요, 갈색 눈동자 씨. 전화가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문을 잠근 뒤 접이식 침대를 내렸다. 옷을 벗고 차가운 공기 속에 잠시 누워 있었다. 그러다 일어나 술을 한 잔 마시고 샤워를 한 뒤 잠들었다. 경찰이 조지를 쥐어짠 끝에 자백을 받아내긴 했지만 알맹이가 빠져 있었다. 조지의 주장에 따르면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제럴드가 벽난로 선반 위에 있던 총을 집어드는 바람에 몸싸움을 벌이다 총이 발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모든 이야기는 물론 신문 기사로 읽기에는 그럴싸해 보였다. 아르보가스트 살인 사건은 끝내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범행에 사용된 총도 찾지 못했지만 밀라코의 총은 아니었다. 어디로 갔는지는 영영 알 수 없었다. 지터 영감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뇌졸중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간호사들의 수발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자기는 경제 대공황 때도 단돈 10센트 하나 잃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니까. 마티 에스텔은 내게 4번이나 전화를 걸어 해리엇 헌트리스에게서 손 떼라고 경고했다. 불쌍한 친구. 조금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었다. 그녀에게 아주 푹 빠진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와 2번 밖에서 만났고 그녀의 집에서 스카치를 마시며 2번 더 시간을 보냈다.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녀와 어울리기엔 내 주머니는 너무 가벼웠고 옷차림은 초라했으며 고상한 매너도 없었다. 그러다 그녀는 엘 밀라노에서 자취를 감췄고 뉴욕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떠나서 다행이었다. 비록 내게 작별 인사조차 남기지 않았지만. It was a hot summer's night. Lord, we couldn't close our eyes.
was a hot summer night. Lord, we couldn't close our eyes. An old woman's shout gave us a fright. She said Willie didn't come back home last night. No, no. Willie used to hang out in the hood, and some of them were up to no good. They told him if he did this job tonight, he'd be a man.